경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여름철 미쳐 날뛰는 악취와 찌든 때, 기름때 등 오만방자한 주방의 적폐 세력을 일거에 뿌리 뽑기 위해 그 이름도 유명한 아스토니시 주방세제 4종 세트 판매를 허락하시었다. 홈쇼핑 매출액 200억 돌파 브랜드며 네이버 쇼핑 1위 주방세제이자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홍콩 등 58개국 수출에 빛나는 아스토니시 주방세제만 있으면 확실한 주방 청소는 물론 천연 성분과 식물성 성분으로 사람에게는 더욱 안전할 것이라며 김용민 동지께서는 마치 뉴스 공장이 망하기라도 한 듯 기뻐하시었다. 매일매일 새것처럼 살균 세척이 가능한 아스토니시 주방세제를 구입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김용민닷컴. 2018년 6월 5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한나라당 2006년 선거부터 매크로 여론조작, 이런 제목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선거운동 기간에 매크로를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똥 묻은 무어가 그동안 설쳐왔군요. 자세한 내용 뉴스 브리핑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중국의 금기 태난먼까지 건드린 미국, 충돌 격화,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태난먼, 네, 천안문이죠. 천안문 민주화운동 29주년을 맞아 미국과 중국이 중국 내 인권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 정부가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 그리고 근본적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무책임한 발표와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할 경우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번엔 국민일보, 햄버거 외교 평양에서 통할까, 맥도날드 북한 진출설 솔솔. 동아일보, 김정은 원산 카지노에 미국 투자해달라. 서울신문, 대북 지원은 투자, 새 시장 북한 열린다, 이런 제목입니다. 김영철 조선 노동당 부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원산 카지노 조성 그리고 마식령 스키장 증설 계획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미국에 투자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또한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이 미국식 햄버거 체인의 영업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조선이 한때 맥도날드의 진출 승인을 검토한 적이 있다, 이렇게 보도했네요. 한편 한국이 적극적으로 대북 투자를 추진해 블루오션을 선점하는 것이 한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최저임금 속도 조절 필요, 국책연구기관의 경고음. 조선일보, KDI, 최저임금 10,000원이 되면 일자리 32만 개 감소. 중앙일보, 최저임금 2년 뒤 10,000원 된 일자리 14만 개 줄어든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10,000원 오르면 중앙일보는 14만 개 줄어든다, 조선일보는 32만 개 줄어든다. 예, 이게 누구 말이 맞습니까? 조선일보가 확대 과장한 것 같지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이들 신문들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저임금을 15%씩 올릴 경우 내년에는 약 10만 명, 내후년에는 14만 명의 고용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제기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엄마들의 에세이가 쏟아진다,
이런 제목입니다. 최근 서점가에 엄마들이 쓴 자전적 에세이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엄마 에세이가 하나의 하위 분류로 정착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올 정도인데요. 아이를 돌보면서 느끼는 박탈감에 같은 엄마들이 반응하고 있다. 엄마들이 나서서 모성 신화를 깨뜨려 나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어렵사리 화장실에 마주하고 보니 왜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랬나? 왜 학문에 그렇게 힘을 주었나? 힘을 주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스르륵 나왔다 해야지. 어깨 동무하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에서 만나보시라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각종 선거운동 기간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당의 공식 선거운동 조직이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조작을 벌인 정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당시 한나라당 의원 사무실에서 일했던 전 직원이 한겨레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전직 직원은 매크로를 활용해 댓글을 달거나 공감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특히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캠프에 사이버팀에 파견돼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조작을 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당시 대선 캠프 사이버팀에서는 4명이 일했으며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팀이 더 있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2007년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기획본부장을 맡았던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디지털 팀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2009년 당시 이명박 씨가 만든 청계재단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됐는데요. 지난해 청계재단의 장학금 지급액은 총 자산의 0.56%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계재단은 해마다 장학금 지급 규모를 줄여 장학 사업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아왔죠.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 수도 2010년 약 450명에서 지난해 110명으로 4배 넘게 줄었습니다. 장학 사업이 3분의 1로 축소된 겁니다.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지배수단으로 운영된 정황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른바 마이크로 타겟팅 전략으로 무장한 후보들이 지방선거에서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 타겟팅 선거 전략은 부동층 공략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마이크로 타깃팅이란 과거 투표 결과는 물론 성별과 연령 그리고 직업을 고려한 유권자 맞춤형 선거 전략을 말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열세로 분류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마이크로 타깃팅을 적극 활용하며 지방선거 압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강원 속초시장 선거의 경우 속초 지역을 소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각 지역을 다시 5등급으로 분류해 유권자 맞춤형 선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극적 지지자가 많은 지역을 A등급으로 분류하고 유세를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 속초시장 후보가 초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던 당초 전망을 깨고 우세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금요일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할 예정인데요.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투표가 투표 독려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6월 8일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의 사전투표 결정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지방선거 투표율이 50%대로 낮아 사전투표를 통해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6월 8일 사전투표에는 임종석, 장하성, 정의용 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직원들도 많이 동참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은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지방선거가 보수의 무덤이 될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몰락이 현실화되면서 보수 재편이 가속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 1일부터 사흘 동안 칸타퍼블릭과 코리아 리서치 그리고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사 결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12곳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1곳, 무소속이 1곳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나 보수대안을 자처하는 바른미래당은 1위 후보를 내지 못한 겁니다. 이에 따라 두 당의 존립 자체가 어려운 만큼 종국적으로는 헤쳐모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지난 토요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를 향해 탈당과 재입당을 반복하는 철새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주말 유세 현장에서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은 말하면 지켰습니다. 지키지 못할 말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경필 후보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거짓말과 배신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첫째, 박근혜의 인기가 높으니까 대한민국의 딸 박근혜를 경기도의 아들 남경필이 지키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들어본 분들 계셔요? 그런데 지켰습니까? 박근혜가 공경에 처하니까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본인이 얼른 탈출해버렸습니다. 책임을 진 게 아니라 회피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어겼습니다. 지키려면 끝까지 지켜야죠. 감옥을 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같이 사퇴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탈출해가지고 탈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른당을 갔습니다. 바른당에 갔으면 바른당에서 계속 열심히 그 가치를 추구하고 지켜야죠. 바른당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탈당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믿을 겁니까? 거기까지는 또 이해한다고 쳐요. 다시 한나라당이 좀 세 보이고 바른당보단 좋아 보이니까 한나라당으로 들어가려고 자유한국당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또 홍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게 들어오면 당권 경쟁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못 들어오게 그냥 온갖 모욕 주고 모멸감 주고 막 밟고 침 뱉고 막 온갖 걸 다 했는데 굳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거는 뭘 말하느냐? 이익이 있다면 이익을 따라 얼마든지 움직인다. 대의와 명분 상관없다. 양지를 찾아 무조건 간다. 불리하면 언제든지 버린다.
약속 같은 거 중요하지 않다. 배신자 소리 듣는 거 상관없다. 거짓말이 돼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요새 문재인 지지자 흉내를 내고 있어요.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좋으니까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남북 간 평화 체제 구축을 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괴롭히는 자유한국당 소속임을 슬쩍 감추고 남북 협력 사업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연정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 떨어지면 바로 제가 보기엔 돌아갈 겁니다. 아마 손가락질하고 괴롭힐 거예요. 아니요. 그때 가기도 전에 선거 끝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는데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하나 선거 때 한 말 지키면 나라 망해 이렇게 말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론조사는 유무선 전화 면접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경향신문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원산 카지노 조성 그리고 마식령 스키장 증설 계획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정은 조선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미국에 투자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관광 사업을 통해서라도 어려운 사정을 타개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현재 조선의 석탄 수출 그리고 해외 노동자 송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막혀 있는 상황이죠. 이와 함께 김영철 부위원장은 대북 제재, 특히 미국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시행 중인 금융 제재에 따른 고통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 간부들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100건이 넘는 군사기밀을 돈을 받고 해외로 팔아넘긴 혐의입니다. 검찰은 국군정보사령부 출신 황모 씨와 홍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보사가 보관하던 군사기밀을 다른 나라에 빼돌린 혐의입니다. 홍 씨는 다른 국가의 요원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고 기밀을 팔아넘겼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유출한 기밀에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비밀정보요원의 명단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밀정보요원들이 위험에 노출됐었던 겁니다. 군은 유출 정황을 확인한 뒤 요원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급히 귀국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한 배우 고 장자연 씨 성추행 사건을 윤석열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장자연 씨 성추행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4일 2달 남았습니다. 과거 경찰은 장자연 씨가 2008년 8월 강제추행을 당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장자연 씨와 함께 있던 동료 배우의 구체적인 진술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동료 배우가 진술을 여러 번 번복해 신빙성이 낮고 다른 참고인들이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이런 이유로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과거사위는 공소시효가 임박해 검찰에서 재수사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과거 장자연 씨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 기록을 이송했습니다. 이상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1호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그리고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명희 이사장은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운전기사와 경비원들에게 각종 갑질과 폭력을 일삼았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201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1명의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고 도망의 염려가 없다 이렇게 밝히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음성으로 추정되는 폭언 녹음 파일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이 녹음 파일 목소리의 주인공이 조현민 전 전무라면 조현민 전 전무의 폭언 녹음 파일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특히 이번 파일은 가장 최근인 올해 3월 녹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까지도 폭언이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녹음 파일에는 조현민 전 전무로 추정되는 인물이 누군가에게 일방적 고성을 내뱉는 상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한참 말을 퍼붓던 인물은 결국 다시 해와, 당장 다시 해와 이렇게 명령했는데요. 그러더니 분을 참지 못한 듯 와악하고 악을 지릅니다. 1분 남짓의 녹음 파일은 이 소리 도중 끊어졌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첫 녹음 파일을 제보했던 제보자는 이번에 나온 녹음 파일을 들어본 뒤 조현민 전 전무의 목소리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자유한국당 소속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김무성 의원은 정당의 선거 공약을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 1월 15일 방송된 김용민 파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들어봅니다. 2011년 2월 1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당시 인터뷰 대상자는 현 자유한국당 대표인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 이제 대통령 공약이 대통령 임기 끝날 때 다 지켜졌습니까? 예. 그러면 물론 공약을 그거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약을 안 믿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나는 대통령 공약이나 그 공약을 국민들이 100% 믿고 투표 행위를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2014년 2월 20일 대한변호사협회 초청 강연에 참석한 현 자유한국당 의원인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 오마이뉴스 녹취에 따르면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참모들이 써준 공약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밑에 참모들이 써준 공약을 그대로 읽었다 이겁니다. 내가 당선되면 어르신 여러분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선되면은 노인 어르신 여러분 65세 이상은 노인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표가 많이 나왔죠. 노인들 표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 안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 20만 원씩 드리라고 했는데 돈이 있어야 주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 안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 20만 원씩 드리라. 돈이 있어야 주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국민 여러분, 내가 당선되면 이런 거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속아가지고 표 찍어주고 대통령 또 국회의원에 당선됐죠. 국민 여러분 내가 당선되면 이런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속아가지고 표 찍어가지고 대통령도 국회에 당선되죠. 정치인들에게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서 공약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치인들에게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서 공약을 해라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선 당선되고 봐야 하는데 되겠습니까? 우선 당선되고 봐야 되니까 되겠습니다. 그는 몇 달 뒤 새누리당 대표가 되고 한편 2018년 1월 11일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 집중.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인터뷰. 자, 대선 공간에서는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표를 받기 위해서 대선 후보들은 때로는 좀 무리한 대선 공약을 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잖아요. 대선 공약 때 그 공약대로 실천하면 그 나라는 망하고 만다고. 그러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대선에서 공약 내걸었다고 대선 공약 액면 그대로 100% 실천해버리려면은 대한민국 재정은 그들 알 것이고 나라는 망합니다. 네. 그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최고 지도부 대대로 이어오는 소신. 공약대로 실천하면 나라가 망한다. 따라서 공약 믿지 말라. 믿으면 너는 바보야.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탈모는 막아주고 빠진 머리는 다시 나게 합니다.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네,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 그래서 포기하신 분들 딱 한 달만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없으면 환불한다고 합니다.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1566-7871. 네,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서 신청한다고 하시면 잘해주실 겁니다. 1566-7871 1566-7871. 네, 이제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예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지방자치선거와 함께 벌어지는 보궐선거에 대한 이야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보궐선거는 대강 다 잘 되고 있어서 한 번에 몰아서 쭉 한번 브리핑을 해드릴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2개 지역구죠? 네, 그렇습니다. 12개 지역구.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어떻게 됩니까? 예, 118명입니다. 118명. 예. 근데 12개 지역구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안 낸 곳이 딱 한 군데, 경북 김천. 여기 빼고 11곳에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완승한다면은 지역구 후보 낸 곳에서 다 이기면 그러면은 11석이 추가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29석이 되겠죠. 129석. 그래요. 민주평화당이 20석이고 그리고 정의당까지 합하면은 그래도 민주개혁적 노선, 평화 노선에 있어서는 과반 의석을 확고하게 얻게 되는 그런 결과라 하겠네요. 예, 뭐 재밌는 것은 경북 김천시인데요. 예. 김천시는 아시다시피 지금 나와 있는 도지사 후보가 내리 3선을 한 지역이죠. 예. 이철호 후보가 내리 3선을 했는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자리를 못 지킬 것 같습니다. 무소속으로 나온 최대원 후보가 현재 29.1%로 자유한국당의 송원석 후보 22.8%를 압도하고 있어서요. 예. 이번 지방선거가 바로 자유한국당에 대한 적폐 청산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아주 좋은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 지금 말씀하신 지표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번 여론조사는 KBS, MBC, SBS가 KEP 공동 1차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조사 개요는 칸타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센터 한국 리서치에게 조사 기간을 맡겨서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사흘간 조사한 결과고요. 그리고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해서 선거구당 500명에서 506명의 표본수를 가지고 있고요. 표집틀은 유선전화, RDD, 무선전화, 통신 3사 제공한 가상번호를 사용했는데요. 이른바 안심번호요? 예, 그렇습니다. 안심번호를 사용했는데 유무선의 비율은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그리고 그 응답률은 각 선거구별로 10.8%에서 26.4%까지였고요. 표본 오차는 각 선거구별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로 12개 선거구가 모두 동일한 결과였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 어마어마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12곳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경북 김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상당히 앞서 나가는 걸로 나타났는데 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유리한 곳으로 알려졌고 지금 경북도지사 후보로 나온 이철우 의원의 지역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선을 했고 지난번 선거에는 제 기억엔 70%가 넘는 득표율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던 지역인데요. 네. 그런데 지켜내질 못하네요. 이것은 경북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자유한국당을 찍는 분들조차도 보궐선거만큼은 자유한국당을 심판하겠다는 생각이 더 많으신 게 아닌가. 경북 김천에서 지난번에 70%를 몰아갔던 자유한국당의 세가 무소속 출마로 인해서 22.8%로 낮춰졌다는 것은 참 충격적인 결과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석도 얻지 못한다면은 현재 의석수가 113석인데, 네. 그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것은 바른미래당의 운명인데요. 예. 각 지역구에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 후보들을 다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것은 서울 노원구 병의 이준석 후보가 유일하게 2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바른미래당 출마 지역 중에는 11.5%포인트로 민주당 구청장 출신의 김성환 후보 46.6%포인트에 미치지 못하지만 여러 당을 돌아 결국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한 강현재 후보의 5.7%포인트에는 많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송파구 을도 바른미래당의 박중진 후보 6.3%를 받고 있는데 비해서 부산 해운대구 을의 바른미래당 이혜성 후보는 3.1%, 인천 남동구 갑의 김명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2.9%, 뭐 광주는 민주평화당인데 4.4%로 송갑석 후보의 53.1%하고는 뭐 이건 수치로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차이가 벌어져 있고요. 예. 이것이 지금 이제 지역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을 바라보는 민심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심지어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민주당 이상원 후보가 30%로 1등을 앞서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박대남 후보가 17.2%, 울산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권오길 후보가 8.7%를 받고 있는데 네. 바른미래당 강석구 후보는 3.0%, 그다음에 제천시에서도 바른미래당 이창구 후보가 2.4%로 1등을 하고 있는 민주당 이호상 후보는 35.8%, 자유한국당은 엄태영 후보는 22.5%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바른미래당이 보수에게 어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에게도 마음을 줄 수 없고 바른미래당에게도 마음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게 이제 안심번호가 제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때에 비해서는 응답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보시다시피 쭉 말씀드렸듯이 응답률이 좀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없다 모르겠다를 합치면 30%가 넘는 지역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특히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과를 놓고 보면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 마음 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참 자유한국당이 지방자치선거를 준비하면서 분골쇄신하는 형태를 한번 보여줬어야 하는데 뭐 너무 자주 말씀드려 송구할 지경인데 홍준표 대표가 북핵을 기점으로 해서 색깔론으로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 선거 자체를. 예.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칠 것이냐라는 이런 문구들. 사실은 원래대로 했으면 문재인이 잘하지만 경제만큼 자유한국당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야 하는 거거든요. 경제 전문가 자유한국당 이런 식으로 지난 10년 동안 국가를 경영해온 자유한국당 이렇게 했어도 모자란 판에 지금 대한민국에 누가 이 땅과 이 재산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넘겨주려고 하는지 그것도 말이 안 되거니와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것을 통째로 먹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유한국당이 훨씬 종북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뭐라고 할까요? 전반적으로 좀 선거의 모토를 잘못 잡은 탓이 이번 그 일괄적으로 실시됐던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 좀 드러났다고 생각하고요. 부산 해운대을 같은 경우도 윤준호 후보가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4번 선거에 나와서 4번을 다 떨어졌어요. 구청장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예. 이런 분들은 이제 지역에서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그 깃발을 지키면서 대선을 치러내기 위해서 버텨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번에는 35.7%로 자유한국당 김대식 후보의 16.3%를
2배 이상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지지 후보가 없다가 17.9%, 모르겠다가 22.1%로 거의 40%에 가까운 사람들은 아직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분들은 보수에 질려서 이번엔 투표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지금은 짐작을 해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한쪽으로 완벽하게 쏠린 선거, 그것도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한쪽으로 쏠린 선거,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예, 사실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되고 나서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이번엔 뭐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힘입어서 민주당이 그 사실은 문재인이란 석자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할 필요가 있고요. 더 당원들의 말, 국민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자중자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새롭게 또 국회가 구성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보 진영이 절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이상 좀 더 공고한 협치를 통해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힘을 모아서 국정을 펼쳐가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말을 다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레버리지를 가지게 된 것이니까 그 가지고 있는 민주평화당의 당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의당이라는 당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평화를 지키고 또 정의를 지키는 일에 함께 좀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아까 소개를 빼먹은 지역들을 마저 소개를 드리면 충남 천안시 갑의 경우에는 민주당 이규희 후보가 39.2%로 한국당 기란용 후보 11.9%의 3배 반 이상을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충남 청안시 병의 경우도 민주당의 윤일기 후보가 45.2%로 자유한국당 이창수 후보 10.2%를 4배 이상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도 선거 결과도 저희가 사실 되게 관심을 끌고 있었는데요. 전남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에서는 민주당의 서삼석 후보가 49.4%를 받아서 평화당의 이윤석 후보 16.6%를 거의 3배 가까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 보이죠. 이게 사실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거를 치러본 적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없었던 것 같고요. 이럴수록 더 긴장하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더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무겁게 힘을 실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화답하지 못한다면은 실망입니다. 이분이 힘을 얻게 되지 않겠는가. 그 실망입니다 하시는 분은 목표가 2등으로 수정하신 분 혹시 그분 아니십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뭐 말씀 계속 드리지만 서울시장 정도 선거를 나오려면 조직이 굉장히 튼튼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KBS에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 후보가 54.2%로 김문수 15.3, 안철수 13.1에 한참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중앙일보에서 했던 서울시장 가상대결 결과를 보면 박원순 후보는 51.2%로 비슷한데 김문수 13.6, 안철수 15.5로 정반대로 뒤집혀져 있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청취자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15%가 넘으면 선거비를 100% 보전받고 10% 이상이면 50%, 10% 이하면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 여론조사 결과 두 개를 놓고 보면 두 분이서 100% 보전이냐 50% 보전이냐로 아주 피말리는 싸움을 진행하게 된 모습이 좀 보이네요. 자기와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셈이네요. 한마디로. 저는 뭐 그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것이 최근에 내놓고 있는 서울시에서의 정책들, 특히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래 갖고 있는 IT의 강점, 그 다음에 남북관계라는 이 현실적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대단한 공약을 내놨던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금 이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북한의 해커들을 고용해서 우리나라의 AI, 인공지능 전문가로 써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남한의 해커 놔두고 왜 북한의 해커를 꼭? 남북관계가 뭔가 좀 발전을 하는데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데 IT로 남북관계를 뭔가를 얘기해야 되니까 어렵게 나온 얘기가 아닐까라고 짐작해 볼 수밖에 없네요.
남북 교류도 순서가 다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해커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이런 종류의 발언들이 자꾸 되는 것, 이게 저는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로 보여지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문수 후보가 동성애자가 에이즈를 퍼뜨린다는 이런 종류의 괴담, 이미 질병관리센터에서 아니라고 몇 번씩 과학적으로 해명해준 내용을 가지고 사람의 성적 지향성을 문제 삼아서 병원군 취급하는 것, 이런 건 참, 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자기와의 싸움이고 말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조금 더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지경이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자와 이제는 품격 있는 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도 내다봐야 한다라는 자가 지금 막 내부에서 싸우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질 선거라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거꾸로 지금 이번 선거는 지나치게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지역이 맞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의 쟁점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고 또 국민들이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북 지역이나 이런 데서 민심을 보면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적폐청산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 민주당이 잘 알고 중단 없이 계속되는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 것이 전 한 축이라고 보고요. 다른 한 축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공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의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이제 경제 문제입니다. 이게 뭐 최저임금 하나만 놓고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정권은 중반 이후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해결하고 유능하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 지방자치선거의 승리에 취하지 말고 바로 좀 정신을 차리고 경제를 살리는 것, 그래서 이 적폐를 청산하고 민생을 살리는 일에 집중을 꼭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가 중요한 것이고요. 보궐선거의 압승으로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줬을 때 그것에 걸맞은 행동을 그 이후 국회가 꼭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말이죠.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압승한다면은 국민들에게 정말 좋은 정치로 보답하지 않으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당하고 있는 심판을 당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경각심을 갖고 긴장감을 갖고 정치에 임해야지. 국민들이 뭐 우리 계속 좋아하시겠지, 영원히 좋아하시겠지. 아니 저 나쁜 정당 과연 지지하시겠어?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되고요. 국민들에게 진짜 제대로 된 희망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또 2년 후 총선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총선에서 지면 뭐합니까? 지방선거에서 다 이겨서 무슨 소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2년 후 총선에 그 자산을 확보했다. 뭐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6월 14일부터 다시 민심 대장정에 들어가야 더불어민주당이 이 신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100% 동감하고요. 다음번 총선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선을 확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남은 마지막 1년에 저희가 해내지 못했던 이 개혁 과제들을 힘있게 밀고 나가면서 정권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에게 국민들이 준엄하게 명령하는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처럼 지방자치선거에 이긴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꼭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의 총선을 바라보고 국민들을 바라보고 당원들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마음을 모두가 꼭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개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현재 판세를 살펴봤는데 후보를 안 낸 곳 빼고 11곳 나머지 지역 모두에서 민주당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이런 결과를 소개해 주셨고요. 나머지 한 개의 지역, 김천 같은 경우도 자유한국당의 패색이 짙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아이고 참 자유한국당 지금 뭐 도대체 자기들이 왜 신임을 잃었는지조차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형국이 자유한국당의 그런 현재 상황을 더 어둡게 만들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해봐.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단 KBS 소식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KBS에서도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MBC의 경우에는 정상화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과거사 청산을 한창 진행하고 있죠. 그렇죠. 최대현을 해고하기도 하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요. 그리고 뭐 여러 지금 청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거든요. 뭐 과거 보도들도 확인을 하고요. MBC 같은 경우에는 이 최승호 사장이 들어오자마자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지난해 11월경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흘러온 것을 보면 한 6개월 정도 만에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면에 이제 KBS는 지금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과거사 청산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MBC와 좀 비교를 하면 좀 많이 늦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고대영이 좀 어깃장을 부리고 청문회 국면이 또 이어지면서 이게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진 것이죠. 양승동 사장이 4월부터 취임을 했는데 이 임기가 고대영 임기 보궐이에요. 그래서 올해 11월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6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6월이니까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건데, 지금이라도 빨리 이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세워서 가동을 시켜야 과거사 청산 문제를 좀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차기 KBS 사장, 그러니까 뭐 양승동 사장이 워낙 기간이 짧았으니까 뭐 재임을 하건 아니면 뭐 다른 분이 사장을 하건, 지금 이 시기, 그러니까 고대영이 잘린 시기 이후에 최대한 빨리 과거사 청산을 하지 않으면은 과거사가 세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반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게 차기 KBS 사장에게도 두고두고 부담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급적 빨리 해야 되고, KBS도 지금 이거를 빨리 하고 싶어 하는데, 게다가 이 진실과 미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과거사 청산 문제를 넘어서 외주사와의 상생 방안, 그리고 성평등 문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새로운 KBS의 상을 만드는 작업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영세 외주 제작사 입장에서도 빨리 이게 가동이 돼야 어려운 환경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들어왔던 구 여권 용사들이 아직도 KBS 이사로 남아서 어깃장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PD저널 보도에 따르면요, KBS 이사회는 그 원래 지난달 30일에 회의를 열어가지고 진실과 미래위원회 설치 안건을 의결하려고 했답니다. 근데 이 소수 이사들, 그러니까 현 야권 이사들, 그러니까 현재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사들이 반대를 해서 결정을 못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 KBS 소수 이사들의 주장이 뭐냐면,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을 위반하고 KBS 감사실의 독립성을 침해한다, 이런 이유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비감사 부서인 진실위가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법 위반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이죠. 뭐 제가 법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 여권 이사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이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 사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쥐고 있지만
이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들거나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은 특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뭐 한국 보수 진영은 지금 드루킹 특검을 왜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논리면은. 그리고 또 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과거사위원회가 설치가 된 전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특히 이렇게 빠르게 과거사 청산을 해야 하는 KBS 입장에서는 정필모 부사장을 필두로 조직적으로 착착착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데 이거는 감사실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해요. 과연 이 감사실이 독립이 지금 돼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소수 이사들은 이 법률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내심은 또 다른 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우석이 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MBC는 정상화위원회에서 취업규칙 위반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서 직원들을 해고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 MBC에서 벌어지는 일이 KBS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 라는 주장인 거죠. 예. 이런 논리로 따지면은 1945년 그 해방된 이후에 친일파에 대한 처단을 못한 것과 거의 비슷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 정권에 뭐 부역하고 뭐 기사를 이용하고 악용하고 그런 사람들을 처단을 하는 게 무리수라고 주장을 하면은 뭐 그 작업을 그만둬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점에서 이 자들이 지금 뭐 KBS의 이른바 적폐 세력들을 좀 어떻게든 살려놓고 싶은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의심이 드는 것이죠. 이런 의심이 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진실과 미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예정인 정필모 KBS 부사장이 30일 회의에서 이전에 KBS 소수 이사들이 이런 반발을 했으니까 그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한 수정안을 들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감사 범위를 뭐 최소한으로 줄이고 뭐 활동 기간도 축소하고 의결을 할 때도 뭐 특별다수제,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쪽 입김도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미동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당 추천 이사들은 빨리 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장주영 이사 같은 경우에는 조우석, 차기환이 하는 일이 단순히 시간 끌기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권태선 이사도 그동안 합의 정신을 위해서 뭐 계속 반대 의견도 수렴을 해왔는데 뭐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의결이 또 연기가 되는 건 뭐 납득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지난달 30일에 의결이 미뤄져서 다시 의결을 하는 날이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는 오늘입니다. 6월 5일에 이사회가 열려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의결이 좀 어떻게 되는지 보고 만약에 이번에도 연기가 되거나 무산이 되면 저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뭐 물론 민주주의가 이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는 것이 시스템이긴 하지만 KBS의 적폐청산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도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조우석이 아직도 KBS 이사로 있군요. 네, 차기환도 있죠. 그래요. 아니 뭐 그런 자들 의견까지 다 들어가면서 언제 KBS 개혁합니까? 그런 자들의 목소리가 국민의 몇 퍼센트를 대변하는지 그리고 그 아무랬고 불의했던 시대 뭐 네 멋대로 그 시대를 불의했다라고 재단하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못됐어요 그 시대. 아니 세월호 참사 때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또 청와대와 긴밀하게 유착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조우석이나 차기환이나 그 시대 박근혜의 공영방송 장악에 있어서 천병 노릇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개혁을 안 하면 아니 개혁 대상자들한테 휘둘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방 직후로 생각을 해보면은 친일파들이 나서서 친일파 수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꼴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과거랑 완전히 이제 닮아 있는데. 뭐 사실 KBS의 다수 이사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대화하려 한 것 같은데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KBS는. 아니 이렇게 해서 개혁 작업을 벌여가지고 누구한테 이득이 되겠어요? KBS한테 이득이 되는 겁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시대가 오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분명한 교훈을 삼으려고 하는 거. 누구를 위한 거겠어요? KBS를 위한 겁니다. 네. 그리고 빨리 이 조우석 기사 같은 경우에는 잘라야 되지 않나요? 이 사람이 업무 추진비를 유용을 한 게 있는데 아직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목소리를 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재밌는 보도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날 기준으로 어제자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조선일보가 드디어 이제 반미가 됐습니다. 아, 반미가 됐어요? 네. 여기서 뭐 반미라는 거는 그 베트남에서 파는 샌드위치는 아니고요. 미국을 반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만간 트럼프 빨갱이설이 퍼지는 건 아닌지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동안 이제 조선일보를 쭉 보면 계속해서 미국과 한국을 분리시키는 데만 골몰을 해왔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누구건 뭐 어느 학자건 뭐 심지어 뭐 어디 뭐 펜실베니아의 뭐 샘 아저씨가 뭐 김정은 핵 포기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것까지 끌어와서 기사화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미국하고 계속 한국을 분리를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계속 북미 정상회담을 밀어붙이니까 좀 짜증이 났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제자 조선일보를 보면 반미, 특히 반트럼프 코드가 곳곳에 있어요. 일단 일면 톱 기사부터 보면 제목이 김정은, 트럼프의 여러 번 만나자였는데 김정은의 친서 내용을 취재를 해서 한 보도입니다. 근데 이 친서 내용 취재한 게 사실인지 여부가 일단 좀 불투명하고요. 어쨌든 관건은 뭐 그것도 그건데 이 조선일보는 트럼프가 여러 번 만나자는 김정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의 김영철을 만난 이후에 트럼프가 달라졌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뉴욕타임즈를 인용을 해서 과거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는 위험을 나타내고 있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요. 특히 뭐 트럼프가 CVID를 거론하지 않았다느니 뭐 과거에 실패했던 길이라느니 최대의 압박이란 말도 쓰지 않겠다고 했다느니 대북 제재 의지가 떨어졌다느니 뭐 종전선언은 비핵화 이전에 없다고 했으면서 지금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느니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마치 이제 트럼프가 다 양보를 한 것처럼 혼자 해석하고 혼자 떠들고 혼자 울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북한 인권 왜 얘기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지점에서 트럼프를 까기 시작을 했는데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원조는 한국, 중국, 일본이 할 거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요. 그러니까 뭐 북한이 제네바 합의처럼 돌변할까봐 뭐 제재 완화 해제 여부만 결정을 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우리한테 전가시킨다. 뭐 이렇게 지금 한국 보수에게 트럼프 뒷담화를 까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안 그래도 뭐 주한미군 주둔비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려 한다. 뭐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이 트럼프가 당시에 뭐 주한미군 주둔비 관련돼서 얘기를 했을 때 이 조선일보에서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뭐 미국이 우리한테 뭐 막 하는 거다. 북한이랑만 놀아나서 뭐 미국이 이제 삐진 거다.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뭐 엄청 사이가 좋은데 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희는 알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이 북한의 낙후 시설에 뭐 우리 돈이 천문학적으로 쓰일 것처럼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북한과 철도가 이어지고 대륙과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왜 모른 척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런 조선일보의 기조는 사설에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사설 제목이 수백조 원 대북 지원, 미국은 돈 내지 않겠다는데 였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북한이 폭격 전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으로 간다면 돕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트럼프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거의 전부를 한국이 떠맡을 것이란 얘기다. 뭐 이러면서 지금 북핵 협상은 미북이 하는데 우리는 기동량만 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 돈을 다 내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른바 이제 그 미국의 그런 움직임에 보수가 휘말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정말 역사의 반역자들입니다. 이자들하고 공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민족의 불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하이라이트는 오늘 조중식 국제부장의 칼럼 미국 때론 우리를 배신했다 였는데 여기서 이제 뭐 가스라 테프트 미래학을 언급을 하고요. 1950년에 미 에치슨 국무장관이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을 뺐던 것, 뭐 요것도 예를 들었고 또 1970년대 초에 그 헨리 키신저와 중국의 주은래가 회담을 해서 한반도에 대해서 뭐 자기들끼리 뭐 쏟아쏟당 얘기한 점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주 민중항쟁에서 미국이 모른 척한 건 왜 말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뭐 당연히 이 얘기의 결론은 트럼프가 핵 폐기는 안 하고 지한테 유리한 ICBM만 파괴하도록 하고 돈은 우리한테 대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 트럼프와 한국 보수를 이간질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또 북한이 이제 핵폐기로 나아가면 그 이후에 조선일보의 논조가 어떨지를 보여주는 칼럼인 것 같더라고요. 뭐 일종의 예고편인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조선일보에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생겼는데 홍준표가 자주 쓰는 명언입니다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 조선일보가 시대를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이 좀 들고 정말 오늘 같은 논조는 너무 좀 짠하더라고요. 평생 뭐 미국을 금과 옥조처럼 모셔오다가 버림받은 애인한테 차인 뭐 그런 사람을 본 것 같아서 좀 짠하기도 했습니다. 뭐 사실 조선일보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나 뭐 미국한테 딴죽을 거는 것이나 뭐 언제든지 그 논조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천황폐하 만세 했었고요. 이제 와서는 또 민족주의 얘기한단 말이죠. 아니 뭐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표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조선일보기 때문에 뭐 그들은 얼마든지 입장과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네, 지금 조선일보의 과거 모습을 보면은 혹시 뭐 이렇게 자기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IS도 지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이런 조선일보에 대해서 귀 기울일 필요는 없고요. 조선일보를 그럼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전에 그 관훈 라이트클럽에서 밝혔습니다만은 김진태 모델이 있습니다. 아주 거칠게 다루면 또 순응합니다. 조선일보가요. 그런 집단입니다. 예. 뭐 그들을 뭐 굴복시킬 필요도 없어요. 뭐 누가 관심을 갖는다고요. 다만 이런 조선일보 봐주면 안 되죠. 뭐 부조리가 있다면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고요. 특별히 그 장자연 사건 관련해서 그의 억울한 죽음에 조선일보의 그림자가 있다면 그 그림자의 주인공을 찾아주는 거, 이게 이 정부에 해야 할 일이고, 이 과정에서 그 어떤 타협이나 거래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될 테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18) 민중항쟁 당시 광주의 참상을 취재한 고 위르겐 힌츠페터를 도왔던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 고 김사복 씨, 의인 김사복 씨의 아들과 실제 시민군으로 참여해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이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만원 씨는 고 김사복 씨와 힌츠페터 기자를 반국가 사범, 불순분자로 매도하는 글을 올린 바 있었지요. 택시 운전사에 나온 노래 조용필의 단발머리 잠깐 들어보시죠.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비에 젖은 풀잎처럼 단발머리 곱게 길선 그 소녀, 반짝이는 눈망울이 내 마음에 되살아나네. 내 마음 외로워질 때면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이 그리워질 때면 꿈길을 헤매는데, 못 잊을 그리움 남기고 그 소녀 데려가 세월이 이워라.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도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com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이미시님, 통일의 집 이야기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과거 문익환 목사님 댁을 찾아갔을 때 박용길 장로님께서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 주셨던 것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과 한 시대에 함께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행운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스프링66님,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은 누가 올려주나요? 알바비 받는 사람들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고객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2018년 6월 5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저희가 하루 쉽니다. 6월 7일 방송부터 다시 오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